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894년, 그러니까 같은 해죠. 동학농민 운동도 벌어졌고 청일전쟁도 벌어졌고 갑오개혁도 벌어졌던 1894년. 94년이 갑오년이에요. 갑오년.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다른 말로 갑오농민전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건 간에. 자, 이제 갑오개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이제 압박하는 거예요. 개혁을 압박하는 거예요. 근대의 어떤 개혁을 압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개혁 기구가 하나 있는데 그 개혁 기구가 바로 이 군국 기무처라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이미 앞에서 언뜻 설명드렸어요. 80년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는 통리기무하문. 그리고 90년대 이 개화를 추구하고 있는 곳은 군국기무처.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군국기무처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군국기무처가 중심이 되었는데 이때 개혁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은 누구였냐면요. 예, 바로 김홍집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2차 수신사, 조선책략, 네, 다 들어봤죠? 그 김홍집이에요. 그죠? 이 김홍집이 주도하는데 여기 어찌 보면 뭐 이름만 걸어놨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 돌아왔군요. 이모굴한테 끌려갔었는데, 그죠? 갑신정변이 세력들이 이제 흥선대원 다시 돌아오게 하라 뭐 주장도 했었는데 돌아왔네요. 예, 다시 이제 권력의 좀 중심에 들어서려고 지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심은 김홍집입니다. 김홍집이 그걸 주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정치와 경제와 사회 면에서 어떤 개혁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경제입니다. 먼저 정치입니다. 자, 이 정치 면에서는 여러분들 우선은 국내부라는 것을 설치를 해요. 국내부라는 걸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의정부 6조 체제죠. 조선왕조 500년이 왜 그 의정부 6조 체제잖아요. 이 의정부 6조 체제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내려왔던 시스템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것도 지금. 그죠? 어떻게 바꾸냐면 네, 의정부 8아문. 그러니까 6조를 8개의 아문으로 바꿨네요. 특히 아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문이란 단어. 그리고 예, 국내부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의정부 8아문, 국내부 이런 정치면에서의 개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면에서의 개혁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경제면에서의 개혁.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게 참 독특한 게 이 당시 여러분들 이 도량형이 통일되어 있질 않았어요. 도량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는 단위. 예를 들면 부산에서 산 자와 서울에서 산 자의 30cm 자의 길이가 다 달라. 이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통일시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때 갑오개혁에서 단행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재정을 일원화시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재정을 일원화시킨다. 자, 어디로? 호조가 아니라 재정이 일원한 여러분들 사실 앞에 그 갑신정변 있었잖아요, 그죠? 호조가 아니죠. 여기서는 호조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의정부 6조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예, 바로 탁지아문. 이때 이제 나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탁지아문이에요. 탁지아문. 그러니까 호조의 기능을 지금 이제 탁지아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아문일까? 여기 있잖아요, 지금. 예, 이 8개의 아문 중에 하나가 예, 바로 이 탁지아문이 되는 겁니다. 탁지아문, 재정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기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도량형도 통일하고 재정의 일원화. 그러니까 재정이 지금 뭐 왕실 따로, 그다음에 국가 따로 이게 따로따로 하지 말자는 얘기죠. 투명하게 하나로 지금 하자라는 어떤 그런 개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은 이제 돈으로 내자. 조세의 급납화. 세금을 현물로 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내자라고 하는 조세의 급납화.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예, 금이 아니야. 은본이제.
시행이 돼요. 자, 은본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돈을 찍어낼 때 가지고 있는 은만큼만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금본위제는 가지고 있는 금만큼만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금본위제는 여러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금본위제가 시행되는 것이고, 이 가보기역에서는 은본위제가 시행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은본위제. 자, 이렇게 해서 경제부에서 지금 여러 개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니 해도 이 가보기역의 백미는 바로 사회면에서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신분제가 신분제가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아, 진짜 여러분들 이 몇천 년간 내려왔던 그 신분제, 이 신분제가 폐지가 된 거야. 지금 여러분들 저희 집도 이렇게 가만 보면 이렇게 대단한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상민 집안 같아, 옛날로 본다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 있다, 이거 가보기역의 힘입니다. 네, 이 신문제가 이때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지 않을까. 가보기역 만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글자로만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혁명과도 같은 그런 개혁들이 지금 이 1차 가보기역에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과부의 재가가 이제 허용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들었던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두 개 다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되었던 폐정개혁이 다 주장됐던 내용들, 신분제 폐지 같은 경우 갑신연매 14개조 개헌이 있었잖아요.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과거에 의해서 이제 뽑았잖아요. 고려 광종 때 과거제가 시행됐는데, 이제 과거제가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거 1차 가보기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은 주장한 내용이고 실행은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의 의의가 큰 거야.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앞에 있었던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했지만 그들이 역사 발전에 부합하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비록 그 순간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역사 발전에 맞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역사에서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때가 지금 청일전쟁이 벌어진 때인데, 청일전에서는 일본이 승기를 잡는 거야. 잡으니까 이제 일본이 욕심이 난 거예요. 사실 이제 1차 이 가보기역에서는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들은 전쟁해야 되니까. 근데 전쟁에서 이제 좀 승리한 게 보이니까 이제 2차 가보기역에서 좀 더 입김을도 불어 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종을요, 독립서검은 홍범 14조를 종묘에 가서 반포토록 하죠.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종묘입니다. 종묘. 종묘에 가서 그 자신들 조상들이 있는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 가서 이걸 선포하도록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이죠. 1차 가보기역의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게 지금 홍범 14조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들이 이제 뭘 했냐면 일본이 뭔가 좀 일본의 입김을 좀 더 강하게 좀 내고 싶어서 일본의 망명 쫓겨왔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갑신정변 때 박영효. 그 박영효를 여기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박영효, 여기서는 박영효가 중심이 돼요. 박영효가 중심이 되고, 물론 김홍집도 있어요. 물론 김홍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점은 바로 박영효다라는 인물, 그러니까 친일 인사를 지금 여기 앉혀놓고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개혁들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정치 면에서의 개혁입니다. 자, 이 정치 면에서의 개혁은 여러분들 우선 의정부 8아문 시스템이었죠. 그죠?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은 내각 7부로 바꿔요. 자, 중앙개혁입니다. 중앙개혁은 의정부 8아문을 내각 7부로 바꿉니다. 이건 좀 확실히 좀 많이 바뀌네요. 그죠? 내각 7부. 그 다음에 지방.
지방개혁이에요. 자, 이 지방개혁 같은 경우는요, 8도를 의정부 6조, 지방은 8도 체제였잖아요. 이거를 이제 바꿔요. 23부 체제로. 23부 체제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재판소라는 걸 설치합니다. 재판소. 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재판하는 곳이에요. 이게 지방관의 권한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방관은요 행정, 사법, 군사를 모두 겸임하고 있어요. 조선의 지방관, 조선의 사또들은 이거 지금하고 다르죠. 여러분들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 법적으로 억울한 일이 있어. 그러면 시장을 찾아가요? 서울시장을 찾아가요? 서울시장님한테 저 억울한 일 있으니까 이거 풀어주세요. 그럽니까? 그럼 법원으로 가셔야죠. 그죠?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시장은 서울의 어떤 행정만 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거 분리된 게 언제부터냐면 바로 이 갑오개혁 때부터. 재판소가 설치되면서 법적인 것은 여기서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바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정치 면에서의 개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면에서의 개혁입니다. 사회 면에서의 개혁. 자, 이 사회 면에서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바로 교육 입국 조서의 반포라는 거예요. 교육 입국 조서의 반포.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면 이거는 근대의 학제. 근대의 어떤 학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왜 초등학교 가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가죠? 중학교 가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죠. 그 다음에 대학교 가죠. 이게 순서가 있잖아. 그게 이제 근대적 학제예요. 그 출발이 바로 이 갑오개혁, 그것도 2차 갑오개혁 교육 입국 조서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보면 여러분들 학교들을요 이 교육 입국 조서 반포 이후에 이거 반포 이후에 출발한 학교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니다. 소학교. 오 좋아요. 소학교. 초등학교 얘기하는 거야. 던던던던던던던.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나중에는 중학교까지 와요. 나중에는 중학교까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그 학교들을 가르치려면 선생님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범학교. 그 다음이 외국어학교. 외국어학교. 를 가르치면서 이 교육 입국조서가 저 근대 학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들. 와우. 1, 2차 갑오개혁들이 이렇게 한 일이 많아요. 우리 역사에서 진정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어떤 그 시점이 바로 이 갑오개혁이 아닐까. 전 무엇보다도 일단 이 신분제 폐지. 와 이게 진짜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좌제도 이때 폐지돼요. 연좌제. 연좌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왜 3대를 멸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반역을 하면 3대를 멸한다. 이런 게 이제 연좌제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때 다 이제 폐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권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갑오개혁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또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배후에 지금 우리 모두가 이걸 지금 우리 힘으로 했어야 되는데 배후에 지금 일본이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아쉬운 모습들로 남아 있습니다. 자, 1, 2차 갑오개혁이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일본이 이깁니다. 어디서? 네, 청일전쟁에서 이게 이제 끝나거든요. 누가 이긴다? 일본이 승리합니다. 일본이 이게 승리하면서 이제 끝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이제 맺은 조약이 하나 있어요. 그 조약이 뭐냐면 바로 그게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이름이 좀 그렇죠? 시모노세키 조약.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조선의 자주 독립. 이게 이제 들어가요. 그만큼 이제 일본은 어떻게든 청과 조선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정말 무던애를 썼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동반도 땅을 가져가네. 이야, 요동반도 땅을 가져갑니다. 일본이 말이죠. 몇백 년 전에, 한 300년 전에 그 일본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명가도를 외치면서 중국 땅에 우리 일장기를 꽂겠다. 예, 일본의 어떤 그 흔적을 심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잖아요. 성공 실패한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때 와서 이제 이뤄내는 것이죠. 누가?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주관했던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 나중에 이제 안중근의 손에 의해 죽잖아요. 바로 그 인물이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동반도를 지금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요동반도가 원래 자기 영역이라는 거야. 예,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삼국 간섭이 벌어지네. 러시아, 프랑스, 독일. 하지만 핵심은 러시아입니다. 삼국 간섭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일본이 으악 토해내요. 그냥 토해냅니다. 이건 가질 수가 없어요. 러시아가 이렇게 압박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이 모습을 본 거야. 뭐야, 청나라를 무너뜨린 일본? 와, 대단하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나 보다라고 체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나라를 무너뜨렸던 일본이 게임도 안 되게 그냥 꼬리를 내리는 나라가 있더란 말이지. 이게 러시아야. 그래? 그럼 우리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또 한번 견제해봐야지라는 또 고약한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맨날 이런지 모르겠어 진짜. 위에서 끌어들이면 안 된다니까. 하지만 이제 끌어들입니다. 러시아 딱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압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요동반도를 잃었지만 조선까지 잃을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이 을미사변이더라 라는 겁니다. 을미사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정말 낭인들이 출동해가지고 명성황후를 죽이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는 너무 가슴 아픈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또 다시 을미개혁을 밀어붙이게 되는 겁니다. 95년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연호를 씁니다. 이때 연호를 씁니다. 연호를 쓰는데 그렇구나. 이 1차 갑오개혁 때도 여러분들 1차 갑오개혁 때도 이 개국기원 중국의 연호가 아닌 이 개국기원 조선이 건국했던 그 연도부터 이제 계산해가지고 올해가 몇 년, 500 몇 년, 이런 식으로 이제 썼단 말이에요. 개국기원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더 나아가서 연호를 또 씁니다. 그 연호가 뭐였냐면 이때 이제 건양이라는 연호예요. 건양이라는 연호를 가지고 지금 이 을미개혁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단발령이에요. 단발령. 을미개혁의 핵심은 단발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문화적 아놈이죠. 상투 안 잘리기 위해서 정말 도망 다니고 경찰 뽑을 때는 이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 왜? 딱 잡고 상투 잘라내야 되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어떡하니? 그 다음이 태양력. 지금 우리 태양력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갑오을미개혁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갑오개혁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천연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종두법. 이거 우리 앞에서 했어요, 여러분들. 정약용의 마거해통도 이제 이런 데서 연루가 되어서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런 어떤 그 을미개혁들이 지금 단행되고 있는 과정까지 보셨는데, 자, 이 갑오을미개혁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큰 거를 잃었습니다. 바로 명성황후가 죽게 되는 모습들. 고종이 그걸 본 거야. 고종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당연히 고종도 두렵겠죠. 무섭겠죠. 나도 저렇게 죽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고종을 둘러쌌던 흥선대원군 이제 지금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자신의 아내 명성황후 죽었죠.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오로지 고종 혼자만 있을 뿐이야. 자, 이 고종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